내가 조금만 더 그 학생을 더 신경을 쓰고 더 이야기를 해주고 더 혼냈더라면 여기에 있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짐이 남은 거죠. 그 말씀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울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그 강의를 들은 쌤들이 다 우셨어요. 다음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2차 시험 때 또 가장 비중 있게 본 게 수업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맡아야 될 과목도 다른 동교과 선생님과 나누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수업 준비할 시간 여유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해야죠. 어쩔 수 없지. 뭘 알고 해야지. 아니, 선생님들 2차 준비할 때 교과서 분석 안 하셨습니까? 지도 안 짜셨죠? 그리고 연습도 진짜 수없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연습이 학교에서의 수업 준비의 발돋움 단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사회 문제 탐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던져졌어요, 저한테. 이거 수업하라고. 근데 사회 문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 이제 개설된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전 지리거든요. 지리보다는 일반 사회 과목에 더 관련 있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과 그런 수업 시수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맡게 됐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을 보는 거예요. 2015 개정 사회科 교육과정, 그거를 다 뽑아서 한번 훑어봤어요. 이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뭐고,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단원별로 어떻게 수업해야 효과적이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수업 준비를 했고,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맷도 정하셔야 돼요. 나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주겠다, 아니면 그냥 나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해서 애들한테 읽게 하고 줄을 긋게 하겠다, PPT로 하겠다. 아니면 PPT를 만들어서 하겠다, 유튜브로 쓰겠다.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겠다, 요런 포맷도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학습지 만드는 게 편해가지고 모든 과목 단원별로 학습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신규 때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하루살이처럼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차시 수업 학습지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옆에서 이제 쌤 퇴근 후에 주말의 삶을 보는데 맨날 저나 수업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물론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지만 쌤 인생도 있는데 쌤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잖아. 그 신규 쌤이 쌤 말 따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언을 좀 해주면. 일단은 1, 2년,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수업에 대한 수업 준비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주말은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업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근 이후에도 수업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초창기는 힘들지만 이제 선생님들만의 학습 자료가 다 만들어지면 그 이후로는 이제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즐기시면. 그래서 그 수업 자료를 완전히 다 준비하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고생이고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맞아. 그거를 또 그러니까 조금만 내용 소장하면 괜찮으니까. 그쵸. 바짝 1, 2년 정도만. 네.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틀을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뭐 자료나 내용만 조금 최신화시키고 조금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묵자 선생님이 아까 신학기 준비 관련돼서 교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에 대해서 진도 계획표를 짜서 제출하셔야 되고 평가 계획도 짜서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진도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맡은 과목을 달별로 요런 내용으로 수업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진도를 짜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평가 계획은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를 계획하는 걸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필고사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2개로 칠 것인지 하나로 칠 것인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내가 몇 개를 할 거고 어떤 수행평가를 할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셔야 되거든요. 특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교육학 하실 때 루브릭, 채점 기준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짜가지고 이제 평가 계획에 다 넣으셔야 돼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배 교사님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교육연구부. 그분 선생님들이 아마 시기가 되면 이렇게 적어서 내주세요 서류를 하면서 주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미리 선생님들이 선배 교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배정받은 부서의 부장님께 부탁해서 혹시 평가 계획표 그런 거 따로 있나요? 물어보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반묵자 쌤이 얘기했던 학교 알림이에 보면 틀이 양식이 다 있어요. 그걸 미리 다운받아서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양식은 학교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령받은 학교의 평가 계획, 진도 계획표 양식을 다운받아서
하셔야 돼요.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교사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물론 쌍방향의 실시간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작년 하셨는데, 쌍방향은요 실시간으로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나 아니면 블로그나 밴드방이나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댓글로 또는 문자하는 식으로도 쌍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꼭 줌, 구글 클래스, 구글 미트 뭐 이런 걸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화상으로 수업을 해야만 쌍방향은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과 선생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채널만 있으면 쌍방향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작년 고3 담임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수업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콘텐츠 활용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사전 제작된 영상을 링크를 올려줘서 수업을 하거나, 교사가 직접 찍은 영상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또 수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과제도 제시해 줬거든요. 그 과제를 제출하면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영상도 보고 과제도 하고 그거 두 개를 해야 저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아, 화상 수업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활용하면 좋고 콘텐츠 활용도 하고 과제도 하고,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매뉴얼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맞게 또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원격으로 조정례도 해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공지사항도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학급 운영을 SNS나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카톡방으로 이렇게 애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면 8시 반까지 댓글로 출석합니다라고 달아라. 그 댓글을 달지 않으면 결과 처리한다, 지각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8시 반까지 댓글을 안 다는 학생이 있다, 그럼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닝콜을 해야 돼요.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잘하는데 항상 늦게 일어나는 애들이 또 늦게 일어납니다. 등교 수업을 하면은 지각한 애들 지각을 해. 이게 원격으로 바뀌니까 똑같아.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저도 지각해본 경험도 있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만회할 기회를 줘야지. 약간은 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애들이 출석 댓글 안 남기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으세요.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애가 전화를 계속 안 받는다, 불통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과 처리하고요. 나중에 연락돼서 뭐 걔가 사정이 있다, 뭐 아파서 못했다, 병원 가서 못했다, 이러면 이제 뭐 병결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선생님 늦잠 잤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결과 처리하고 무단으로, 미인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플러스 건강 자가 진단이란 걸 이제 꼭 해야 되거든요. 원격 수업이든 아니면 등교 수업이든 상관없이 조례하기 전에 무조건 그거를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는 애들한테 또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해야 됩니다. 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문자하고요, 전화하고요, 부모님께 전화하고. 이게 왜냐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우리 상위기관이 교육청에서 수집 다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아마 나오나봐요. A 학교 지금 잘 안 된다, 교장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또 교장쌤이 우리 학생들 이제 관리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하니까. 결론은 원격 수업으로 하면 전화를 정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이라도 무제한 통화제로 바꾸세요. 아니면 요금 폭탄 나옵니다. 카톡도 많이 하게 되니까. 저는 2GB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자랐습니다. 알뜰폰 얼마 안 해. 알뜰폰 뭐 3만원이면 해. 초과 근무를 최대 몇 시까지 했어요? 10시, 11시까지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달 수 있는 초과 근무 시간이 4시간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따로 수당을 지급해 준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4시간만 거의 딱 맞추고 가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이 많다 그러면 남아서 했습니다. 뭐 10시, 11시 뭐. 이게 쌤들이 우리가 4시만 퇴근하는 건 다들 아실 건데, 교사는 뭐 야근 이런 거 없잖아. 이렇게 자몽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최초 발령받은 그 지역에 이게 교육청을 그때 밤 한 12시쯤 지나갔었는데 차를 타고 거기 이제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장학사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밤늦도록 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멘탈입니다. 우리 신규 쌤들 지금은 이제 기쁨에 겨워가지고 막 스스로 만족스럽고 그럴 건데, 이 기쁨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갔습니까, 쌤?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신규 교사입니다. 신규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왜냐면 배우는 과정이니까 맡은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당연히 틀려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막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혼도
말할 수 있어요. 저 교장실에 보자가 혼났습니다. 공문 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교장실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교장쌤이 손수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아씨 나 이거 질문해도 될까? 다른 쌤들 지금 많이 바쁘신데 내가 막 질문하면 되게 귀찮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계속 혼자 한 5시간 끙끙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나이스 관련돼서 혼자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학기 초라서 다른 쌤들도 다 바쁘셨거든요. 그치. 자기 업무 하신다고. 못 물어보지. 그래서 5시간 계속 끙끙 앓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물어보자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부장님께 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지금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했더니 아 김지리쌤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자기 일 하던 거를 제쳐주시고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왜 여태까지 끙끙거리고 있었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일을 제쳐두시고 신규쌤을 도와주시는 그 부장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했고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제가 초수에 합격해서 24살이야. 근데 제 바로 위가 막 32이에요. 그럴 수가 있거든. 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말할 데도 없고 더군다나 저는 또 특수니까 특수 관련 업무를 물어보시는데 못 물어봐. 그러면은 방법이 교육청에 전화가 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이나 인근 학교에 전화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쌤 같은 경우는 직속 부장님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되게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화를 내시고 예민하시고 다혈질이 문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살살 좀 눈치를 보시고요. 기분이 좋을 때 이제 괜찮으신가?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라는 집단이 사회에서 봤을 때 그래도 검증되고 인간성이 괜찮은 분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양반이 돼요. 물론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잘 가르쳐 주세요. 또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르는 거 끙끙 앓고 있다가 더 큰 사고 치면 호랑마코 쌤처럼 교감쌤까지 이렇게 또 불려갈 수 있거든요. 교장쌤. 교장쌤. 그 얘기해줘. 학생과의 지켜야 될 선. 일단 사전에 공고 선언? 저는 예절 없는 거, 예의 없는 거, 개념 없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3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존댓말을 썼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수업도 존댓말 쓰고요. 평상시에도 저는 존댓말 씁니다. 애들한테도.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소위 문제야, 좀 노는 애, 공부에 관심 없는 애, 이 친구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저한테 대들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선을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학교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친해진 건 좋은데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학교 규칙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나도 벌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약간 규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애가 살짝 물러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거 같아요. 학생이 이제 불이야. 불 같은 학생한테 똑같이 맞불 작전 납으면은 그러면 활력이 더 세집니다. 둘 다 같이 활활 타올라요. 불이 나면은 물 같은 걸 끼얹어가지고 이제 꺼야 되니까 물처럼 차분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때로는 그렇게 해야지. 어디 학생이 말이야 이래 보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다. 가까이 다가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썽이 났어? 이러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일단 원인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가 막 이러면서 일단 하다가 조금 차분해지면 쌤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맞아, 다 그런 거야. 아니면 누가 좀 험담했다 하고 다 그런 거야. 어쨌든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냥 화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분하게 물어보고 만약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고 아니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랑 그럼 이따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애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저 김진희 쌤을 보면 예스맨이에요. 거절을 못합니다 진짜. 항상 그 학교에 굳은 일을 다 도맡아요. 작년에 업무를 몇 개 했습니까? 담임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긴 했어요. 막 11시까지 남아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받고 수업도 준비 잘하고 학교에서 시키면 다 해. 일단 보면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쌤 이것 좀 해줘. 예 제가 할게요. 쌤 이것 좀 해줘. 예 제가 할게요. 다 내가 한다 해버리면은 이미지가 쟤는 시키면 다 해.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내가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해야지. 너무 힘들어 보여. 아직은 뭐 젊고 그래 뭐 신규고 열정이 많고 한데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나 진짜 일 너무 많이 한다. 힘들어 보인다. 나 혼자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쌤은 또 워낙 잘하니까 그래. 잘하니까 믿고 사람들이 맡기는 거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축구 이거 너무 잘해보면 맨날 천하 불리가지고
축구하거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인 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자기 역량, 자기 능력 하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솔직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게 열정 있고 패기 있고 싹싹한 신규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세요 그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나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선생님들 한창 설레고 기대되고 또 걱정되는 마음,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초심이라 하죠. 그래서 이 초심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너리즘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대감, 설렘, 걱정스러운 이 초심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절대 그런 거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든다는 거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걱정되는 마음이 더 나은 자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정들, 초심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학교 생활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어제자 기사에 당근마켓에 본격 수업을 하는 교사 얼굴을 찍어가지고 교사를 분양한다 10만원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보다 더한 일도 당할 수가 있고 요즘에 또 교권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좀 힘든 상황에 놓인 건 맞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 같은 것도 없고 한데 그래도 쌤들이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월급이랑 뭐 방학, 뭐 4시만 칼퇴근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내가 진짜 교생 시절에 아니면 내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선생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분을 보고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키웠는데 살다 보니 특수를 알게 돼서 특수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학생이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만 신경 써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야 학생들을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놓여진 상황이 좋지만은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존감 높이시고 초심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오로지 이제 학생을 위해서 아까 교장쌤의 그 설레처럼 얼마나 가슴 따뜻한 분이십니까? 지금도 가슴속에 이제 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박문자 선생이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반묵자 쌤이 만약에 있었다면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뭐 고립된 천재가니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고립된 천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얘기 했겠지 뭐. 우리가 또 교학상장이라 하잖아.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애들 먹었어? 그런 거 못 따라가겠어. 최근에 들은 얘긴데 BTS를 좋아하면 이제 아재입니다. 수많은 아미들의 공격을 받겠구만. 위험해. 뭐 어차피 인기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NCT를 좋아한대. H.O.T, 잭스키스 얘기하면 모르잖아. 뭐 그렇답니다. 뭐 갓세븐이고 뭐 이런 거 한다 하니까 갓세븐, NCT, BTS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외국인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영어로 해야 되나? 코멘트 플리즈.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다. 저는 가시밭길이라 봅니다. 가시밭길인데 좀 꽃이 있어. 그러니까 꽃이 지천에 쫙 깔린 진짜 아름다운 길은 아니고 막 진짜 가시밭길인데 꽃이 있는 그 장미길 같은 교사 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뭐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 이런 걸 느끼는데 그런 게 이제 꽃이 날 수 있겠죠. 사람을 상대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진짜 말 한마디로 그 신창원 사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 가지고 그 학생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아껴둔 얘기인데 신규 교사 연수 때 교장을 하시다가 교육청에 소속되셔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도소 이런 데도 강의를 나가시나 봐요. 강의 다 하시고 이제 정리해서 나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딱 앞길을 막으면서 선생님 이래가지고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분이 네 하고 좀 무서운 마음으로 봤는데 수인이었어요. 그 교도소의 수인이 선생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 강사분이 교사 시절에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셔가지고 네가 여기 있냐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 교장쌤도 그분을 끌어안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은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그 두 분이서 같이 이제 우셨다고 하는데 엄청 이제 문제였어요. 가정 형편도 되게 힘들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혼내고 막 진짜 좀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어긋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학생이 졸업을 못했나 뭐 자퇴를 했나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교장 선생님은 평생 남은 거죠. 내가 조금만 더 그 학생을 더 신경을 쓰고 더 이야기를 해주고 더 혼냈더라면
여기에 있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좀 마음에 짐이 남은 거죠. 그 말씀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울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그 강의를 들은 쌤들이 다 우셨어요. 진심이 느껴지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슬프다고 조금만 더 그 애를 신경 썼더라면 하시면서 우시는데 진정한 진짜 교육자의 모습을 그때 봤거든요. 실제 겪으신 일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현장감 있게 와닿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교사생활 하다 보면 뭐 그분의 사례처럼 정말 뭐 심한 뭐 문제아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도 우리가 품어가야 됩니다. 문제아니까 뭐 쟤는 안 돼, 포기.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한 학생이 인생을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힘을 올바르게 잘 써야겠죠. 그래서 꽃길이지만 가시가 섞인 이 길을 잘 헤쳐나가셔서 때로 상처받고 찔리고 살이 찢어지고 하지만 그러면서 굳은 살 생깁니다. 당연히 신규 교사는 힘듭니다. 힘드시니까 그걸 잘 이겨내시고 이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